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이란 전쟁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달러당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넘어섰고 6,300을 뚫었던 코스피는 5,500선이 무너지고 지금 5,400도 간당간당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름값 오르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 각국이 중동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웃는 나라는, 아니 웃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장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높고 혈맹이고 우방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미 등장해버린 괴물을 막을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치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IMF도 코로나도 이겨낸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 국민이 바로 지금 우리 국민이니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염색 샴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할만합니다. 프리미엄 염색 샴푸 유산균 1000억 마리가 들어있고 모발 손상 없이 깔끔하게 미용실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샴푸하면서 염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신두렵님 완전 염색 말고 새치머리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새치는 뭐 확실하고요. 완전 염색이 된다니까요. 제가 완전 염색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염색 안 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 2번만 감아도 완전히 머리가 깔끔하게 되니까 저를 믿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다리 쑥국, 봄철이면 여러분들 봄을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봄제철 건강 보양식 도다리 쑥국, 검은도 해풍 쑥이 들어있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자연산 도다리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재료가 신선하고 포장이 딱 돼 있으니까 받아서 바로 끓여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25,900원에 3, 4인분 넉넉히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의 여파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스피가 5,436.32, 코스닥은 1,062. 한때 6,300도 뚫고 계속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어제만 해도 그래도 좀 막아내지 않을까 했는데 안진걸 소장님. 네. 지금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제 증권 계좌 들어가서 보니까 예. 수익률이 50%였거든요. 지금 7%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증시가 다시 정상화되고 발전하고 그것들이 이제 기업의 또 투자로 국민의 발전에 이제 선순환이 돼서 저도 이제 뒤늦게 출인이지만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면 애태워하는 사람들 심정이 이거라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정말 트럼프 해도 너무하고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네. 때문에도 그렇고 외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상당 부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가 안정적이지 못하니 일단은 좀 팔자.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자본도 꽤 많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뭐 붕괴 우려 이런 건 전혀 아닐 것이고요. 어제도 제가 이광수 복덕방 대표랑 의왕에서 그 오동현 변호사랑 북토크를 했는데 전혀 빠지는 것 당연히 안 좋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예, 다시 반등할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덜 빠질 텐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약간 길어지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상승분에도 매도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그래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팔고 나중에 또 더 떨어지면
그때 사자 이런 분들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 제 심리도 약간 그래요. 예. 어제 그래서 팔았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은 ETF 투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일단 뭐 이 변동률이 이게 뭐 하루하루에 따라서 막 크게 출렁이지 않고 이제 지수 연계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상승세이긴 해서 일단 계속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란 전쟁을 매우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도 이를테면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상승 국면에 들어가기도 하고 반면에 뭐 전체적인 장에는 마이너스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게 아주 장기화 그리고 고착화된 국면으로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와 주식 하락세가 계속될 것인가는 아마 그 효과라는 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을 좀 자제시키고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약 오르는 게 있어요. 신인규 대표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이스라엘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코스피가 상당히 뭐 호황이 아니라 뭐 거의 열광적으로 이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조정기가 한 번은 와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조정기가 오기 전에 지금 대외 변수가 이란에서 지금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런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대외적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 한국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외 변수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뭐 자신들의 뭐 중간 선거 트럼프의 그런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호전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이게 지금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외 변수도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잘 대처를 하면 저는 이 고비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그 산업 구조 자체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뭐 에너지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 봉쇄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여파지만 저는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율도 위기입니다. 지금은 달러당 환율이 1479.90인데 한때 1,500까지 지금 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 출장까지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할 정도로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모든 게 정상화됐지만 고환율만큼은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또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는데 1,500원이 돌파한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1,500이면 사실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금융위기 때 17년 전에 1,500 돌파하고 그렇게 올라간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도 불안해지고 뭐 코스피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건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 상황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대외 변수가 발생한 다음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후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도 뭐 이 지금 이란에 대해서까지 이 전장을 넓히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고 미국 내부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빠르게 조기 안정되는 것이 맞고 마무리되면 또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 탄력성이 작동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신 변호사 말씀은 한 번은 사실 등락이 있고 조정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량이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실 미국 이란이 협상 중에 지금 기습 침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오겠지 했던 심리랑 아이고 이거 트럼프가 또 엄청난 짓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쟁도 길어지게 생겼으니까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매도 다 팔자 이런 것이라서 저는 이 국면이 잘 이제 대한민국이 잘못해서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데 좀 지나면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종전 국면으로 소식이 들려올 때부터 다시 우리 증시가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충분히 뭐 요 정도는 극복한다. 우리 IMF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인데. 그럼요.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는데 이란 주식시장만 지금 최고치를 이스라엘. 이스라엘만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달러가 오르니까 또 트럼프는 웃지요. 미국에 이럴 때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이 그렇지만 이제 이런 뭐 달러 강세 속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전쟁이라고도 못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의회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지도 않았고 사실상 민간인 학살이란 게 있고 미군의 사상자도 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화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길게 뭐 지금 지상전과 관련해서도 지상군 투입에 나는 뭐 울렁증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 강경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마가 세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전통적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비토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흔들릴수록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에 몰리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강달러,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고환율 또 고물가 이런 부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이제 기름값도 뭐 오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반영되기 전에 길게 줄을 서가지고 주유도 하고 그런 건데요.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로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물가 오르는 것 그것은 아마 국민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민생 대책을. 예를 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해서 담합과 폭리와 독과점을 정말 공정이라든지 경찰이 나서서 굉장히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빵값이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의 그런 밀가루, 설탕, 담합이 적발되고 여러분 보셨죠?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뜨가요 빵값을 내렸어요. 몇백 원에서 많게는 10,000원 가까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부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전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자마자 이 대외 변수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력 관리를 하되 동시에 우리 국내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상쇄가 되죠, 고통이. 그리고 역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애착으로 관리를 잘한다. 적시적재 조치를 내놨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연사랑님,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겁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많은 위기를 헤쳐왔는데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바로 그 국민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도 더 큰 파도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detection, that's been knocked out. Their radar has been knocked out. And just about everything's been knocked out. We were having negotiations with these lunatics, and it was my opinion that they were going to attack. So, if anything, I might have forced Israel's hand.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Now, we have another group, they may be dead also, based on reports. So, I guess you have a third wave coming in. Pretty soon, we're not going to know anybody. 자, 세 번째 파도가 오고 있다 이러면서 겁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상군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쟁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벌써 후계자도 지금 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화면에 찬함이 됐다고. 그렇죠. 후계자도 선정을 하면서 이란도 뭐 빠르게 내부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미국이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라크 때도 그랬고 지상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늪에 스스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 국내의 여론을 아마 트럼프가 버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단이 났을 거고
무슨 뭐 파병한다 이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관세 협상 때도 정부를 믿고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서 나름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코스피를 6,300까지 올려놨던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잠시 한국 경제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대외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 국민들이 뭉쳐서 전 이재명 정부 중심으로 돌파한다면은 전쟁도 빠르게 종식시키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고 한국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지혜를 다 모아야 될 그런 위기의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우리 모두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비상겸 내란 일으켰을 때 코스피 2,4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정권 내내도 2,500 안팎을 안타. 지금 엄청 폭락했다고 하는데도 5,500선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또 우리 개미들이라든지 여러 또 투자자들이 또 매수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전쟁이라는 게 길어진 것 자체는 너무나 비인도적이고 벌써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그 초등학교가 폭격돼 가지고 수백 명의 어린이 학생들이 숨지지 않았으면 이건 정말 트럼프나 이 옛날에 우리가 뭐 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를 했는데 정말 다시 이런 날강도 제국주의 행태로 돌아가는데 저는 제발 미국 시민들과 미국에 껴있는 정치가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좀 멈춰달. 전 세계 반전운동이 다시 지금 옛날 베트남전 반전운동처럼 이게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지금 한국에서도 하마네이가 잘못했다. 그래. 정말 잘못된 측면에 그래서 하마네이가 숨졌으니 이제는 전쟁 멈춰라고 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좀 연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쟁이 길어질 것인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봐야죠. 일단 하메네이를 제거했지만 하메네이의 차남 아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협상에 나서겠습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겠죠. 그리고 이란에게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원유가 수송이 되는데 그거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가 유조선 10척이 불탔다. 산유국들이 우회로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이제 뭐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드론 무기가 상당히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랑비 전술이라고 하던데 아마 가랑비에 어쩌는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드론을 쏴가지고 주변 국가에 있는 중동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타격을 하는데 대사관이라든지 그 드론 하나 이렇게 보내서 폭파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요격하려면 또 몇백억짜리 미사일을 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보면 잘 세운 게릴라전 비슷하게 일단 방공망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격하는 시스템 자체는 정말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으로 유지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때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대 어떻게 보면 소형의 드론을 띄워서 완전히 이 방공망을 뚫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량 공세로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효한 측면이 있어 보여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 중에 이런 이제 강경 정책이 나왔고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소개의 목적대로 이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친미 정부로 완전히 다시 옹립이 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질서를 잡아가는 측면이 더 내부적으로는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더 강경한 목소리가 득세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가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도 이게 참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전쟁 자체가 뭐 전쟁이라고 본인들이 안 부른다 해서 전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전쟁이 명분도 없고 그 퇴로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지 않고 시작한 어떻게 보면 약간 벌려버린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수습도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저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도 없고 퇴로도 없는 이런 전쟁 행위는 당연히 이거는 중단되는 것이 맞고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항구적인 유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목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부분은 또 강화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이건 멈춰야 된다. 이게 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명분도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전 이거는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가 연대를 해서 전 트럼프를 멈춰 세워야 되고 전 멈춰 세울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일단 미국 내에서도 이번에 공습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더 많고 예. 특히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그동안에 사실 그것도 트럼프 자업자득이죠.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혈맹이라고 하는 영국도 비행기 좀 쓰게 하자. 그것도 안 해주고 스페인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스페인한테 앞으로 너희들하고는 모든 거래를 끊겠다. 스페인과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다. 또 이렇게 트럼프 얘기했던데 이거 완전 깡패예요. 이거는 완전히 시장 질서에는 반하는 거고요. 미국의 아주 종전의 핵심 가치에도 좀 반하는 부분이 있고 관철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런 엄포를 놔도 시장 반응이나 어떤 각국의 반응이 이제는 덤덤해진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5,400 아까 걱정했는데 5,400 무너졌네요. 아이고. 5,336 떨어지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고 속보가 떴네요. 지금 연 이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5,323 코스피가 예. 5,300선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나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 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한번 조정이 오겠지 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왜냐면 거의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저는 거의 국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2천만 가까운 투자자니까 한 가구당 한두 가구당 한 명씩은 다 투자를 하니까 거의 뭐 우리 국민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됐는데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전쟁도 그럴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매도 심리가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지금 코스피가 5,322.93인데 최고가 6,347이었거든요. 네. 지금 1,000포인트 이상 빠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인 거죠. 이렇게 지금 전쟁의 여파가 매우 심한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일단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미국의 우방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중동 지도를 보면서 미국과 가까운 나라,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 공부를 했는데요. 저항의 축이라고 합니다. 저항의 축은 지금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인데요. 중동 지도에서 그 저항의 축만 한번 보시죠. 이란의 이제 강한 군사력은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의 이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라크 민병대가 있고 시리아 정부군이 있고 또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있고 이런 저항의 축들이 미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과 친한 사우디라든지 또 두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공격을 한다면 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다만 이게 잘 정리가 돼서 이란이 시리아처럼 딱 끝장이 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적은 피를 흘리냐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은규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동의 이 복잡한 정세가 이제 트럼프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고 이게 보복이 더 큰 보복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명분 없는 전쟁을 지적을 한 것인데 저런 식으로 명분 없이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폭탄 날리고 사람들을 살상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도 당연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다시 그 피해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중동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 전쟁에 대해서는 이 명분 없는 전쟁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되고 저는 전 세계에서 저는 국제사회가 좀 목소리를 일치 단결해서 좀 높이면 트럼프에 대한 이 불확실성도 오히려 좀 제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구리님 뉴스에 나오신 70 넘으신 분 현금 들고 삼성 증서 달라고 했다던데 걱정됩니다. 결혼할 커플 결혼 1년 미루고 4억 주식에 투자했다는데 그 젊은이들도 내 자식 같아서 걱정되고 트럼프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래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 젊은 그 예비 부부가 결혼 자금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때 그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몇천 정도 벌었다 참 잘했다 그랬는데 지금 속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삼성전자가 10만 원 이하대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권 때나 또는 이재명 정부 초창기 때 이분들은 이득을 많이 받거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훨씬 지금도 저도 약간 플러스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만 전자 이후에 전망이 삼성전자 주가가 26만 원, 27만 원까지 올라가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뭐 올해 영업이익만 이게 그냥 정치 환경 안정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좋은 정책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해 주는데 원래 저평가된 게 곧 이렇게 원래 대로 정산된다. 실적이 올해 지금 SK랑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200조가 넘는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만 전자가 됐는데도 큰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안절부절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애청자님들 댓글에도 반드시 반등하게 되어 있다. 왜? 이재명 정부가 너무 주식시장 부양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200조 안팎의 실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까요. 전쟁 때문에 만약 반도체 업종이 붕괴된다 그러면 더 불안한데 절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좀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네요. 예. 최재수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톡합니다.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텍사스입니다. 이 전쟁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최재수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지금 10,000명 넘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조금 부족하네요. 예,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원래 또 이렇게 깊은 이야기 하면은 좋아요 잊어버리고 계시는 때가 많죠. 너무 심각하니까 저도 좋아요 눌렀습니다, 여러분. 자, 전쟁 얘기를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내로 오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참 이럴 때 국힘하는 것 보면은 더 한심하고 좀 짜증나고 좀 밉고 그렇죠. 지금 이제 국힘당은 자기들이 뭐를 어떻게 못하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사법개혁 반대하는 것이 주 목적인지 아니면 또 대구 경북 통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는 또 뭐 좀 짜도 제대로 짜야지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집회 허가도 신고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뭘 준비도 못하고 그리고 청와대 가려면 대통령이 있을 때 가는 것이 좀 맞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동남아 순방 가서 청와대에도 없는데 거기를 가서 또 들으면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서 장동혁은 집도 비우고 그러던데 아니 순방 나간 거를 집을 비웠다고 얘기합니까? 어제 그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제 윤 어게인 세력들이 준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이렇게 한 거를 졸졸졸 따라가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거야말로 상징적인 장면이다. 너네는 윤 어게인 세력 꼬리 잡고 가는 그것들에 불과하구나. 부족한 것들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어제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구호도 못하고 원래 이 집회 신고 안 하면 그걸 못 들게 돼 있습니까? 뭐 구호도 못하고? 그런데 저렇게 해도 집시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예 자체가 안 되니까. 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시나 어떤 규정은 있지는 않고요. 피켓팅을 하면서 구호만 외치지 않고 어떤 언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어느 단체 등에서는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국힘당만 고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죠. 예. 뭐 구호하고 피켓 안 해치면 집회가 아닌 게 됩니까? 그건 이제 집회 양상을 뚜렷하게 할 때 구호하고 피켓을 법원에서도 가끔 이렇게 미신고 집회를 할 때 하는데 저건 본인들이 집회를 하고 행진한다고 위력을 보여줬다고 해서 집회뿐만 아니라 시위까지 한 거거든요. 저건 명백한 집회 위반이죠. 제가 민주당이나 뭐 우리 진보 정당들하고 집회나 행진 많이 갔지만 얼마나 철저히 집회 신고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됐든 공당이잖아요. 제야 시민단체들은 가끔 긴급하게 기습 시위도 하지만 공당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준법 정신을 공당은 또 해야 되는 거고
제야의 시민단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기습시하는 것도 그 사정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윤핵인보다 못한 윤핵인 세력들도 요즘은 집회 신고를 하는데 윤핵인 졸졸 따라다니는 꼬라지라 했는데 윤핵인보다 못한 집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집회 신고할 신경도 안 썼던 거죠. 근데 어제 되게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게 집회 시위 그 신고도 안 하고 저 일을 벌린 데다가 윤핵인 쫄쫄쫄 쫓아가서 대통령님 해외 순방 나가 계시는데 청와대 앞으로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도 웃기고 그 사이에 또 국민의힘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 또 어제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건 뭐 어제 그냥 장동혁 입장에서는 정말 뭐 운수가 뭐가 안 풀려도 무지하게 안 풀리는 그러니까 빈집 갔다가 빈집털이 빈집털이 당했다 당했다. 이런 어제 얘기 압수수색으로 나오더라고요. 합수본에서 그 신천지 관련돼서 그러니까 참 장동혁 대표가 참 그 능력 없이 감투만 써가지고 얼마나 지금 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우왕좌왕하는지가 아주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몽돌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바보들의 행진이죠. 정말 그렇죠. 어제 그 바보들 행진 모습 한번 보십시다. 집중하세요. 집중. 조용. 오늘 이 집회가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서 구호를 하거나 지금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피켓도 못 들고 있습니다. 내래 지금 국민의힘에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주실 수 있죠? 예, 마스크 쓰시고 다시 출발하실 거예요. 반dik 좀 벌려주세요. 지금 저건요. 당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이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장면. 예. 뭐 신고해야 그런 건 당직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국민의힘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그 당에 있는 사무처 당직자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분들이고 뭐 사실 공무원들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 위에 공채도 하고. 지도부가 예. 바뀌어도 100명은 안 이제 잘릴 수도 없는 아예 그냥 당의 북박이 직원들인데 굉장히 유능하거든요. 그 사무처 직원들은. 저거를 몰랐을 일도 없고 안 할 수가 없는데 뭔가 지금 지도부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뭐 사무총장도 엉망일 거고 지휘가 안 될 거고 하다 보니 이게 지금 누가 챙길 수 없는 그러니까 지도부 와해가 저런 유능한 사무처 조직을 가지고도 저런 엉뚱한 일을 벌리고 있는 아주 그 상징적인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얼마나 들리겠습니까? 공허할 뿐이죠. 요즘에 장동혁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제는 뭐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런 표현을 하던데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 첫 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고 두에토님이 슈퍼챗 보내시면서 이렇게 글 보내셨네요. 내란당 보령 서천 약장수 장동혁 씨 집 언제 팔 거요? 팔 거유. 장애투쟁 참여할 시간에 공인중개사 한 번 더 찾아가요.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그게 사네요. 맞습니다. 제가 앵커님 마침 이걸 준비해왔네요. 제가 장동혁 진짜 재산 신고 서류를 그 국토위 정준호원이랑 분석을 다시 했어요. 그러셨구나. 전국 곳곳에 건물만 있었지. 그리고 전세권이 따로 설정됐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보통 우리가 사는데 전세금 보호하러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는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건물, 그 외에 건물이 6채, 토지는 11곳인데 12곳이 있어요. 전국 곳곳에.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당진서산 고속도로 종점에 땅을 3필지를 사놨습니다.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지역구도 아니에요. 서산에. 고향은 보령이고 지역구는 서천 보령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 없다면서 팔았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얼마에 팔았는지 아직도 공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정말 모범적으로 집을 저렴하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6채 팔아야 되는데 겨우 내놓은 게 여기 우리 백운기 TV 옆옆에 아크로폴리스 오피스텔이 장동혁이 소유하고 있는데 한 2억인데 그걸 내놨다는 예, 그걸 거예요? 내놓은 그건 원래 투기 목적으로 산 거예요. 살지도 않는 집이에요. 비어 있어요. 제가 다 물어봤죠. 제가 의정 활동 때문에 산다고 본인은 그거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집이 구로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었어. 그리고 의원실이 있고요. 당대표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국회 주변에만 3개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당사까지 있으니까 4개. 네, 당사까지 하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오피스텔 예산 드냐 이제 제 민생경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가 좀 낡았거든요. 나중에 재건축하면 큰 이득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오피스텔이. 이 여의도 일대에서는 가장 저렴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저는 투기 목적으로 사다가 걸린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구로, 당사, 당대표실, 의원실까지 4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언제 재건축할지 모르니까 결국 또 국민들이 더 투기 목적으로 6채 갖고 오니까 내놨는데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대통령처럼 저렴하게 안 내놓은 것 같아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요.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옆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장기 독재를 막으려면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석열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윤석열이랑. 근데 윤석열은 또 어게인을 외치면서 뭐 장기 독재와 싸워야 되고 뭐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 이게 얼마나 뭐 공허함을 넘어서서 이거 뭐 좌뇌 우뇌가 따로 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장동혁 대표는 왜 정치하는지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그 근본에 대해서 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SNS에 대응안이라고 뭐 본인이 과로사할 지경이라는 이상한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유머도 아니고 거짓말.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장동혁은 영이 전혀 안 쓴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그 명절 때 최소한의 성의도 없잖아요. 2022년 사진을 올려놓고 불효자는 옵니다. 갔는지조차 의심되는 사진을 당직자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진이라도 2020년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성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참모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장동혁이 다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집신고 빨리 해야 됩니다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알면서도 안 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제 니들 한번 당해봐라. 예,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 가가지고 뭐 그렇게 쇼를 했는데 이우리님 신동욱이 미친 것이 대통령이 여행 갔다고 했지요. 그런 표현을 썼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정신 나간 자입니다. 대통령이 요즘에 해외 순방하는 거 보면 기자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 당최 쉬는 일정 없이 그냥 돌아다니니까 신동욱 기자는 옛날 윤석열 돌아다니는 걸 보고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그리고 이제는 한번 취재라도 나가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앵커한다고 안에만 앉아 있었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행이 뭡니까 여행이. 지금 왜 싱가포르 필리핀인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도 전쟁 때문에 지금 이슈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제대로 못 짚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뤄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은 어떤 일 때문에 나가는가 매우 궁금하잖아요.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 극진하게 모시는 것, 대접하는 거 이렇게만 이제 치우쳐서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정상들한테 국빈 대접받고 이러는 거 보기 좋지요. 김혜경 여사의 단아한 모습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과냐. 이번에 싱가포르, 필리핀 두 군데를 갔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싱가포르는 아시아 디지털 리더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싱가포르 방문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세계적인 금융 물류 허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IT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아시아 AI 수도를 구축한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 담겨있는 방문이 올시다. 여기에 필리핀은 에너지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원전 수출에 물꼬도 트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니켈, 광물 자원이 필리핀에 있거든요. 이것도 확보하고 이래서 공급망을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실리 중심의 외교 행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번 노력해서 뚫어보자라고 하는데 이걸 여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민의힘에 계신 분이 장동혁 대표를 칭하면서 지금 정치 아마추어가 정치 전문가랑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패배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아마추어 같은 거고요. 국민의힘은
비난을 위한 비난, 그냥 공세를 위한 공세에 함몰돼 있다. 그냥 민주당 욕해가지고 얻는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정치를 최근에 들어서는 쭉 해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TK 통합법도 왜 통과시켜주지 않느냐. 본인들이 이중잣대로 충남대전은 그럼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거 입법 과정이 있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장외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그리고 오로지 본인들의 텃밭에서의 어떤 이해관계, 셈법 이러면 정치 결사치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라지고 있다라고 평가 국민들이 내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미투자특별법도 사실은 매우 빨리 좀 서둘러야 할 그런 상황인데 국힘당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할 때 국민들이 그래 할만하다라고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것은 다 때만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서 뒤늦게야 대구 경북 우리 통합해달라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진작했으면은 아주 수월하게 광주 전남 통합할 때 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 충남은 또 안 되니까 같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 아니에요? 송원석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전 충남 특별법과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이번에 사실상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지역 주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대구 경북 주민들을 우롱하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것도 참 말이 돼야죠. 저는 지금 민주당 그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구 경북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했다. 그럼 대전 충남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이상해지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가져가기로 5국 3특이라고 전국에 이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한 거고요. 충남 대전은 본인들이 먼저 지난해 한 8, 9월경부터 해야 된다라고 대표 입법 발의도 본인들이 했던 거고요. TK 통합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민주당의 입장은 정확하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경북 도의회 뭐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막 통과시키면 졸속이다 뭐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교하고 정말 가능하도록 하는 그 안을 거기 다 구성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 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하자는 건데 안 되면 민주당 탓. 이번에 데드라인이니까 안 되면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무책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5년간 20조를 지원해주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심지어는 서울특별시보다 더한 지위를 얻을 수도 있는 걸 스스로 걷어차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당연히 집권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 때문에 광주 전남 통합처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그다음에 광주 전남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통합은. 다만 주민투표를 안 한다는 전제는 뭐냐면 의회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표하는 정치가나 행정가들이 만장일치에 거의 준하는 찬성이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건데 장면에서 잘 지적했는데 하자했던 자들이 갑자기 반대하고 규탄하고 국회 안에서 제가 봤는데 반대 데모를 해요. 엄청난 규모로. 그리고 막 의회들이 반대한다는 입장.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집권 여당이 20조, 30조를 더 주고 싶어도 이 상태에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투표를 원칙적으로 해야 될 사안인데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건데 여기저기서 반대하고 규탄하고 안 된다라고 입장 내버리는데 어떻게 통합을 해요.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안 하는 건데 정리 안 하고 극우 세력이랑 집회신고도 안 하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 그게 지금 국힘당이.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지역민들의 피해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주도 성장 나오고 행정구역 개편은 그 뼈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5급 3특 체제로 가자라고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것이고 또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뭐 대전 충남도
각자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자기들이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TK 쪽에서도 우왕좌왕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입장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오락가락하면서 여기까지 안 된 건데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치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볼모 정치, 인질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 거기에 대한 왜 책임을 갑자기 또 민주당이나 정부에다가 또 돌리는 이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이거 동물만도 못한 행동을 하면 정말 국민들께서 그동안 다 지켜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뻔뻔하게 책임 전가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아 이제 저 세력은 더 이상 이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국힘당을 다루기도 그렇고 안 다루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17 나왔잖아요. 네. 어디까지 떨어질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런 대구 경북 통합, 대전 충남 통합조차도 못해낸 정당이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아니 자기들이 하자 그랬다가 안 됐다고 하면서 또 민주당의 책임을 그러니까요.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비난을 받아도 이거 곱빼기로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 진짜 그리고 신동욱가 아까 앵커님 말씀 신동욱이가 정말 여행이라고 해외여행 했어요? 갔냐라고 어. 청와대 앞에서 발언했네요. 그러니까 미친 자들이죠. 필리핀 대통령이 공식 초대를 해서 정말 아시아는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가 TV조선 앵커였었죠. 예. 그러면 TV조선 앵커 할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윤석열 아마 대통령 뭐 할 비슷하게 때였죠? 겹칠 때가 있었을 예, 겁니다. 예. 그때도 여행이라고 그랬나? 그때는 그런 자가 뭐. 찬양호 있었죠. 뭐 박근혜 찬양호 유명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 10%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무조건 지지하는 분들이 일부 남아 근데 계시는데. 나는 좀 신기한 게 이제 와가지고 뭐 윤어게인 당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그걸 입장을 밝혀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예, 그 바로 그 신동욱은 뭐 구동욱인가 이렇게. 그동안 아니 이거 그래서 무슨 저도 얘기예요? 좀 네.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염치 없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해요. 내나 그 얘기했던 자가. 아니 내란 국면에서 본인이 그냥 최고위 아니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지도부 중에 핵심이고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정치적 책임감이 있으면 장동혁 대표를 설득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강성의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니까 딱 표변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 자세일 겁니다. 제가요. 이 언론인으로 있다가 정치인으로 가는 거 그것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비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뭐든지 명분이 있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이 길을 가는 게 더 국민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겠구나 해서 가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출세고 권력이니까 그냥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앵커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온갖 그 답 좀 속된 말로 빨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잘 보여가지고 야 그러면 너는 아무런 걱정 안 하는 비례보다도 더 좋다는 강남 줄게. 그래가지고 강남에 공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쭉쭉쭉쭉쭉 뭐 그것도 나름 또 그쪽 사람들은 맨날 또 TV조선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얼굴도 알고 그래서 찍어줘. 그래서 또 최고위원까지 만들어줘. 이런 자가 무슨 언론인이고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 정치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인의 탈을 쓰고도 사실은 뭐 정치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 이후에도 정치 행보를 보면 평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지금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도 저렇게 엉뚱한 얘기까지 하면서 나라를 두동강 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세력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반정치 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의 이런 공적인 권한을 대신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이 방해하는 이 국정 회방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가 있습니까? 받아들일 얘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자체부터도 아니 시작 첫 단추도 잘못 깨고 있잖아요. 내란범을 아직까지 어게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정치를 합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죠 지금. 신동욱 뭐 2023년까지 TV조선 뉴스 총괄 상무 프로듀서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TV조선 윤석열을 아주 그냥 찬양할 때 최고 책임자죠. 세게 찬양할 그래서 그걸로 2024년
강남 이제 정말 뭐 그냥 무조건 된다는 국회의원이 된 거죠. 배지 받은 예. 이 인간이 원래 SBS 앵커인가요? SBS에 하다가 출신이죠. SBS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에 보도했던 맞습니다. 놈, 예. 임 여사님이 그걸 보냈어요. 예. 이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그것도 그때 팩트입니다. 예. 저런 자는요. 저는 만나면 네가 기자냐 그렇게 물어보죠. 아으, 앵커님 속이 다 시원합니다. 고빈나님 지난번 공취모 방송 때 서운한 소리에서 죄송해서 커피값 보내드립니다. 어찌됐든 앵커님 방송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그러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사실 이란 전쟁 아니었으면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을 겁니다. 사법개혁. 예.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법개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완결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꿔야 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판결들을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이제 조의대는 뭐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여건이 있다 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박수현 대변인이 아주 속 시원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조의대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도 역겨워서 내가 당신한테 물어본다. 국민이 입혀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냐. 직위원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기간을 시로 계산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시킨 것은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었냐?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 단 1인한테만 적용한 거냐? 그 이후에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했느냐?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사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래? 그러면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냐? 부끄럽지 않은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아주 이렇게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주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글을 보고 놀란 게 평소에 되게 온건하고 온화하신 분이잖아요. 성정이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더 말에 힘이 실린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지금의 사법부 내란 국면에서 단 하루도 조의대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권자의 권한을 침탈하려고 했죠.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사건 파기환송심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말을 바꾸면서 국회에서 오락가락 해명을 내놨잖아요. 그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사법부는요, 국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국민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껏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함구하다가 사법 신뢰가 대한민국에 받고 있다라고 어깃장을 넣으면서 개혁을 비토 넣으려고 한다? 이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가져온 건 조의대 사법부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의대는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저기에 앉아 있어서도 안 되는 자입니다. 아니, 우리 말씀하시죠. 법원 노조가 이게 전국 공무원 노조가 아주 큰 조직이거든요. 조합원이 10만 명인데 그중에 법원 노조 굉장히 규모가 커요. 법원의 공무원들이 아주 많잖아요. 이제 우리 두 분 변호사님 있으시지만 판사들보다 훨씬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서류와 일을 이분들이 와 대법원이나 대법관들은 악의적으로 국민의 정치 선택을 빼앗아냈다. 희귀한 법 해석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며 생중계된 선거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가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사실과 다른 양형사를 엎드렸다. 그리고 법무장관 내란 주요 인사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 기각하는 국민정서 시대정신 어긋나는 국민의 인내시 바닥에 나왔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니 즉각 조의되는 결정에 사퇴해라. 네가 대통령 제거를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때 사퇴했어야 된다면서 또 사퇴声明을 냈어요. 이 법원 노조가 하니까 굉장히 국민들 정서를 잘 읽고 있는 건데 아니 자기 직원 수천 명이 있는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강도 높은声明이 나온 경우가 없거든요. 사퇴해야죠. 근데 저는 조의대 같은 경우는 그 희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했고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요.
판사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징계받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대법원장이 했다라는 의혹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 말 안 하는 건 좋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말을 안 하는 대신에. 근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자리만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의 희귀의 정치 판결. 그게 아까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했던 날로 돼 있는 법문을 시간으로 바꿔서 윤석열에게만 적용해서 특혜를 주고 지금은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 지기현이도 답을 안 하고 그 감독자인 조희대도 말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믿어줍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민을 지금 팔아가지고 사법개혁에 저항을 한다? 왜 국민들을 또 이용하고 팔아먹습니까? 국민들의 피해를 그렇게 걱정했으면은 내란의 밤에 국민들 뛰어나왔을 때 본인들도 뛰어나왔어야죠. 안 나왔잖아요, 자기들은. 그 119 법원 테러 났을 때 조희대가 서부지법 현장에 갔습니까?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디 뻔뻔하게 지금까지도 직을 유지하고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자리를 갖다 씁니까? 대한민국 의전서열 3입니다. 대법원장이면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조희대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퍼즐이 안 맞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이 임명한 내란 인사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당했으면 어디 그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저는 이 깨어진 꽃병에다가는 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용도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현이 너무 좋네요. 네. 깨어진 꽃병에 꽃이 꽂을 수 오늘 없다. 좋아요. 헌법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 사라지냐. 이만큼 좋아요. 네. 아, 너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냐고 조희대가 물었는데요. 도움되지. 근데 그것보다 더 도움되는 거는 너의 갑작스러운 사퇴야. 방 빼야 돼요, 방을 빨리. 예. 지난번에 제가 황창현 신부님 얘기 한번 했지요. 그 아주 재미있게 강론도 잘 하시는 신부님이 나 이제 앞으로 조희대 얘기 좀 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 쇼츠 못 보셨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준비 좀 해주세요. 그 전에 그러면 네. 오늘 아침에도 정청래 대표가 빨리 물러나라.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황당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뒷북입니다.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법개혁 이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고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퇴도 타이밍이 있다. 정말 저게요. 좋은 말 할 때 안 물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네. 질질 끌려 나올 타이밍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멩이 맞아요. 그리고 그 이름 평생 더러운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희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희대의 정치 개입. 희대의, 그렇죠. 희대의 정치 판사. 그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날리려고 그랬을 때 그때 일주일 동안 우리 뜻 있는 법조단체들하고 시민단체들이 그 아마 법원 관련 서명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10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하느냐. 정말 기록은 맞느냐. 그거 다 공개해라.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오동현 변호사나 이성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그때 작업했던 게 나는데 지금도 앵커님 시민들이 아직도 법원 앞에 매주 수천 명이 모여서 법비들을 응징하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 법비란 말을 안 썼거든요. 개검찰 뭐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판사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정치검찰, 정치검찰 법비란 말이 나와버린. 일제시대의 비적 같은 놈들이라는 거거든요. 맨날 양민들 학살하고 수탈하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으면요.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법원 노조도 이분들도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판사들하고 의견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입장이 뭐냐면 아까 조희대 사퇴라는데 자세히 읽으니까 입장이 이거예요. 그건 수용을 하고 왜냐하면 이건
조의대는 진짜 거짓말하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법이 아니에요. 제가 참여했는데 20년 했는데 참여했는데 제가 1999년 들어갈 때부터 재판소원 필요하다, 대법관 정원 필요하다. 이거 제가 그때부터 기억이 나고 물론 일부 부작용 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노조는 수용해서 빨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그걸 하자고 논의를 하는 거. 조의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이거는 어려울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이제 귀책 사유라고 하잖아요. 결자 해지.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빨리 빠져야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몸에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뭐가 있다. 빨리 제거를 해야 몸이 회복이 되죠. 지금 조의대는 이 사법부에 있어서는 가장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고 법원의 불신을 만든 주체입니다. 몸뚱아리. 그 핵심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 자리를 박아 있으면서 개혁을 운운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월급을 무슨 지금 제가 험한 말 나올 것 같은데 참겠습니다. 자, 무슨 얼굴로 자기가 월급을 받아갑니까? 지금 대한민국 세금으로 그 자리에서 단 하루 1분 1초도 대법원에 청사 앞에도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조의대는. 구경의 차원님, 존경의 대상들이었는데 어쩌다가 개쓰레기 취급을 받게 됐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야 뭐 세속에 이렇게 막 그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신부님께서도 조의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희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작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시작을 해요. 황창현 신부 발언 준비됐는데 한번 보시죠. 네, 2월 28일입니다. 이제 2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주 정말로 가관입니다.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임진 왜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전쟁이 잘 진행되지 않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의 머리 대신 코와 귀를 베어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오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리죠. 현재 일본 교토에 13만 명의 코와 귀가 이렇게 묻혀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쟁이 자꾸 이순신 장군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니까 조선인 하나하나를 죽여 나라를 비우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그래서 군인뿐만 아니라 부녀자, 아이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또 히데스쿠 사건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친아들 히데요리가 태어나니까 후계자였던 조카 도요토미 히데스쿠 모반 혐의에서 할복을 시켜 그리고 그 가족들 39명을 처형하는 잔인함을 보이죠. 요즘 조의대 그 대법관을 보면서 자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이 나요. 요즘 우리 대법원장 조희대 씨를 보면은 2017년에 40대 연핵사 기획사 대표가 10대 여성을 성폭행합니다. 1심, 2심 다 12년, 9년 형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조희대 그때 재판장이 무죄로 파기환송을 해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그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서야지 나라가 씁니다. 제가 구약성서에서 수도 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법을 똑바로 세워야지 하느님의 정의가 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서에 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두 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뜨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 개돼지 취급하면서 판결하는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긴 지금 제주도입니다. 네, 황창현 신부님 응원합니다. 예, 계속 옳고 그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대의 예언자로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에 계신다고 언제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2부에서는 그 참여연대에서 지난번에 직위원 재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그것을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정환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참여연대에 계셨던 분인가요? 안진걸 변호사님. 이분이 예. 민변 활동 주로 했었고 저번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법조인들이 모여서 직위원의 1심 판결 형식은 무기징역이지만 내용은 아주 엉망인 걸 조목조목 뭐 한상희 교수님, 김영민 모셨잖아요. 참이나 민변의
공동을 하는데 오신 거거든요. 근데 아주 훌륭한 우리 윤석열 체포에 앞장섰던 법조인입니다. 그때 체포 국면 때부터. 예. 김정환 변호사님이 예, 오늘 아주 변호사님 좀 아시는 좋은 분이에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도 뵙고 이제 방송 통해서도 말씀 나누는데 워낙에 헌법을 대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하셨던 분이어서 되게 유의미한 결정례를 끌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되게 풍성한 얘기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헌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때입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텐데요. 그동안 이제 영웅본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웅본색으로 내란 잔재 청산하는 쪽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내란에만 이렇게 파묻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 했던 딥블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뭐 백운기와 딥블루 시즌2 형식으로 해서 내일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봉 교수님은 사실 영웅본색을 해도 모실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윤석열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데 맨 먼저 이건 내란이 분명하다. 그건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신인규 대표님과 같이. 그렇죠? 네. 임지봉 교수님은 이제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사법관센터 소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은 헌법학자죠. 예, 헌법학회 예, 회장도 예, 하셨고 맞습니다. 내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김재원 변호사님. 예. 우리 정어리 TV는 좋은 분만 모십니다. 그 아까 황창현 신부 쇼츠 찾아보니까 이 신부님이 성 필리포 생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TV를 운영하시는데요. 와 구독자가 54만 명이나 되고 쇼츠도 아까 그 쇼츠만 해도 40만이 넘게 보셨네요. 그래서 저도 얼른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이런 신부님이 계시면 우리가 얼른 저기 흥행에 도움을 드려야죠. 예. 저는 저 신부님 다른 쇼츠는 많이 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행복학을 주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막 그리고 부부관계라든지 자녀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막 그렇게 또 신부님은 결혼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많이 알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와. 184만 명도 막 보고 쇼츠를 어마어마한 우리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딥블루에 진짜로 모셔야 됩니다. 아이고 미 코스피 5,200도 무너져 버렸네. 아이고 5,199. 리님 황신부님 1,000억도 넘게 기부하셨어요. 오 그래요? 와. 예,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정리하고 2부 김정환 변호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